당신이 왜 여기 있어? 대성물산 본사 주주총회장, 수백 명의 주주들 앞에서 정하영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살아있었다고.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죠. 청년의 눈빛에는 분노와 서늘한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그 눈매가 지금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주운 지갑 하나가 이 모든 운명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정신이 흐릿합니다. 한태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2025년 2월 영하 12 도의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성수동 공사 현장 뒤편 한 청년이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그의 이름은 한태민, 올해 나이 27살이었습니다. 태민은 얼어붙은 손으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벌써 나흘째 굶고 있었죠. 편의점 문이 열리고 아빠 손을 잡은 아이가 껄껄 웃으며 나왔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그럼 우리 집 가서 엄마가 끓인 국 먹자. 태민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기 배를 다시 움켜쥐었어요. 박 소장님, 제발 양심이 있으면 돈 좀 주세요. 그는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지만 몸뚱이 하나 믿고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죠. 하지만 악독한 현장 소장이 태민의 석 달치 임금 500만 원을 들고 야반도주해 버렸습니다. 밀린 쪽방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태민에게 남은 건 다해진 운동화 한 켤레와 얇은 패딩 점퍼뿐이었죠. 그때 꼬르륵 소리가 배에서 울렸습니다. 태민의 시선이 편의점 쓰레기통으로 향했어요. 누군가 먹다 버린 도시락 용기가 보였거든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생일날 소망의 집 이봉섭 원장님이 작은 컵라면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죠. 태민아, 넌 마음만은 부자로 살아라. 태민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생각했죠. 안 돼, 쓰레기를 뒤지면 정말 끝이야. 태민은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어요. 쓰레기통 옆 눈 웅덩이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죠.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주 값지고 귀한 물건이었어요. 태민은 홀린 듯 지갑을 주워 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자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뭉치와 100만 원짜리 수표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충 봐도 500만 원은 좋게 넘는 거액이었죠. 태민은 숨을 삼키며 놀란 소리를 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따뜻한 국밥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고 밀린 월세를 내고 다시 따뜻한 방에서 잠들 수도 있었죠. 태민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CCTV도 없는 캄캄한 골목길이었죠. 그냥 눈 딱 감고 주머니에 넣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가져가, 넌 세상한테 빼앗기기만 했잖아. 먼저 챙기는 놈이 이기는 세상이야. 태민의 내면에서 유혹이 솟아올랐습니다. 태민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극심한 배고픔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어요. 그는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려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갑 안쪽 투명한 비닐 케이스에 끼워져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태민은 의아해하며 사진을 들여다봤죠. 빛바랜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와
그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아랫부분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민성아,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순간 태민의 머릿속에 소망의 집 이봉섭 원장님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민아, 내가 비록 부모 없이 자랐어도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자로 살아야 한다. 원장님의 가르침이 태민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태민은 감전된 사람처럼 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그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뺏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나는 거지지만 도둑은 아니야. 태민은 지갑을 탁 소리나게 닫았습니다. 파출소로 가야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지갑을 품에 꼭 안고 걷기 시작했어요. 눈발이 점점 거세지는 겨울밤, 청년은 묵묵히 정직의 길을 걸어갔죠. 강북파출소였습니다. 낡은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온기가 후끈 밀려왔어요. 얼어붙었던 태민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당직을 서던 박 형사는 태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투덜거렸죠. 뭐야, 이 시간에. 떡진 머리에 꼬질꼬질한 차림, 퀭한 눈을 한 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자 행색이었거든요. 태민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주웠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박 형사는 지갑을 받아들고 열어봤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현금과 수표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형사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지갑 속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통화를 끝낸 후 형사는 태민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노려보며 추궁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이거 훔친 거 아니야. 태민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주운 겁니다. 박 형사가 손을 내밀며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신분증 내봐. 태민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없습니다. 형사가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주소도 불분명하고 신분증도 없고 딱 봐도 수상하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짓하며 명령했죠. 잠깐 저기 앉아 있어. 태민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도둑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죠. 그때 파출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에 단정한 쪽진 머리를 했지만 한쪽 구두가 벗겨질 정도로 정신없이 뛰어온 모습이었죠. 대성물산 그룹의 총수 52세의 정아영 회장이었습니다. 아영이 절박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지갑 여기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박 형사가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이며 지갑을 건넸습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안에 현금이 그대로인지 확인해 보시죠. 하지만 아영은 현금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어요. 돈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비닐 케이스 속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내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여보, 나 이거 잃어버리면 정말 죽으려고 했어. 그것은 20년 전 죽은 남편과 함께 찍었던 유일한 유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한참을 안도하던 아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태민을 바라보았죠. 혹시 학생이 찾아준 건가요? 태민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태민의 맑고 큰 눈망울이 드러났어요.
그 순간 아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그 눈이 너무나 낯익었거든요. 쌍꺼풀 없이 길게 뻗은 눈매와 맑은 갈색 눈동자였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떠올리게 했죠.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남자의 젊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아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당신. 배고픔에 지쳐 창백해진 태민의 얼굴에서 아영은 죽은 남편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박 형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회장님 아시는 분입니까? 아영은 그제야 퍼뜩 정신을 차렸죠. 눈앞에 있는 건 죽은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노숙자 행색을 한 낯선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아영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봤어요. 하지만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계속해서 태민의 얼굴에 머물렀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맑은 갈색 눈동자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정수민의 20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죠. 박 형사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지갑 내용물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금이 꽤 많이 들어있던데 빠진 돈은 없습니까? 아영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죠. 하지만 그녀는 돈을 세어보지도 않았어요. 확인할 건 오직 하나뿐이었거든요. 지갑 안쪽 깊숙한 곳, 투명 비닐 속에 끼워진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민성아,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빛바랜 폴라로이드 사진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죠. 그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박 형사가 재촉하듯 물었어요. 회장님, 돈은요? 아영이 지갑을 가슴에 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이 사진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영은 다시 고개를 들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사흘을 굶은 탓에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영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어요. 학생, 이름이 뭐예요? 태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태민입니다. 그녀가 다시 물었죠. 나이는요? 태민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27입니다. 27. 아영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20년 전 7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살아있다면 딱 27살이 될 나이였거든요. 아니야, 정아영 정신 차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아. 지난 20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맸으니까요. 비슷한 나이대의 청년만 보면 가슴이 뛰었고 유전자 검사도 수십 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불일치였죠. 이번에도 헛된 희망일 수 있었습니다. 태민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박 형사에게 말했어요. 저 지갑 주인분 오셨으니까 이제 가봐도 되죠? 어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배가 너무 고파서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파출소가 떠나갈 듯 크고 우렁찬 뱃속 소리가 울려 퍼졌죠. 꼬르륵. 태민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박 형사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아, 너 배 많이 고픈가 보다. 그러게 왜 굶고 다니냐? 태민은 창피함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아영이 다급하게 태민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고급스러운 코트 자락이 태민의 낡은 점퍼를 스쳤습니다. 뼈밖에 없는 앙상한 팔뚝이 손에 잡혔죠. 순간 가슴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아영은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살해를 해야죠. 이렇게 큰 돈을 찾아줬는데. 태민이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살해받으려고 찾아준 거 아닙니다. 아영은 잡은 팔을 놓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럼 밥이라도 먹고 가요. 소리를 들어보니 며칠은 굶은 것 같은데. 태민이 머뭇거렸습니다. 자존심은 밥을 거절하라고 소리쳤지만 본능은 침을 삼키고 있었죠. 아영은 청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한테 아주 소중한 걸 찾아줬어요. 내 목숨보다 귀한 사진을 지켜줬다고요. 밥 한 끼 대접 못하고 보내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아영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태민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국밥 한 그릇만 사주십시오.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습니다. 강북역 근처 허름한 순대 국밥집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아영이 익숙하게 주문했습니다. 여기요, 국밥 2그릇 주세요. 고기 많이 넣어서요. 곧 뚝배기에서 펄펄 끓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보자 태민의 눈이 뒤집힐 것만 같았죠. 사흘을 굶은 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청년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허겁지겁 국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했죠. 후후 불지도 않고 마시듯이 먹는 모습이 마치 며칠 굶은 짐승 같았습니다. 아영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물을 들이켜는 목젖이 보였어요.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이마도 보였습니다. 밥이 묻은 입가까지 남편과 닮아 있었죠. 모든 것이 죽은 남편 정수민과 겹쳐 보였습니다. 좁은 식당 안은 난로 열기까지 더해져 찜통처럼 더웠습니다. 그의 이마와 목줄기를 타고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덥다. 태민은 답답한 듯 점퍼를 벗어 옆 의자에 두었습니다. 그래도 더위가 가시지 않자 무의식적으로 셔츠 단추에 손을 댔죠. 입고 있던 낡은 셔츠의 윗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목을 조이고 있던 단추가 풀리자 청년은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셔츠 깃을 양옆으로 젖히고 냅킨으로 목덜미와 쇄골 부근의 땀을 벅벅 닦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영이 들고 있던 숟가락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쨍그랑. 식당 안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의 왼쪽 쇄골 바로 아래였어요. 셔츠깃 사이로 드러난 붉고 선명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흉터였습니다. 마치 붉은 초승달이 뒤집힌 것 같은 기묘한 모양의 화상 흉터였죠. 20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아영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닮은 눈매, 실종 당시 나이와 똑같은 27살,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붉은 달 모양의 화상 흉터까지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죠. 세상에 이렇게 똑같은 우연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생, 그거, 그 목의 흉터. 태민은 쑥스러운 듯 셔츠깃을 여미며 웃었습니다. 아, 이거요. 보기 흉하죠. 죄송합니다. 어릴 때 대인 거라는데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 고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들어올 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7살 때 버려졌는데
그때 이미 화상을 입은 상태였대요. 아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아이였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내 아들이었죠. 그녀는 당장이라도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재벌가에는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시동생 오석진 전무가 떠올랐죠.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만 아들을 지킬 수 있었죠. 아영은 입술을 꽉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가족에 대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물건이라든가. 태미는 잠시 고민하더니 옆에 둔 낡은 배낭을 끌어당겼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 있습니다. 청년이 가방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은 낡아 빠진 mp3 플레이어였습니다. 이게 제 유일한 가족의 흔적입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제가 버려졌을 때 옆에 있었다고 주셨어요. 아영이 떨리는 손으로 물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태민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건전지가 없어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에 아버지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을 거라고. 아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라니요. 그녀는 즉시 결심했죠. 이 아이를 내 곁에 두고 모든 걸 확인해야 한다고. 아영이 단호하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요.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침 비서 겸 운전기사가 필요해요. 태미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대성물산 본가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오석진 전무가 부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는 와인 잔을 돌리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은 먼저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착하게 살아서 뭐하냐? 그가 비웃으며 덧붙였죠. 뺏지 않으면 빼앗기는 게 세상이라고. 그날 밤 석진은 테라스에서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청년이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석진의 눈이 청년의 얼굴을 포착하는 순간 담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 눈매, 저 콧날. 20년 전 자신이 산속에 버렸던 조카 민성이었죠. 살아있었어. 석진은 즉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죠. 며칠 후 새벽 회장 서재의 금고가 털렸습니다. 회사 기밀 문서와 2억 원 수표가 사라졌어요. 석진이 소리쳤죠. 도둑이야, 경찰 불러. 경찰이 들이닥쳤고 태민의 방 천장에서 증거물이 쏟아졌습니다. 청년은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었죠. 저 아닙니다. 누명입니다. 유치장에 갇힌 태민은 절망에 빠졌어요. 다음 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재벌 회장 지갑 찾아준 청년, 알고 보니 회사 금고까지 훔쳐. 모자이크도 없는 태민의 사진이 TV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죠. 세상이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면회실에서 말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최소 징역 10년은 각오하셔야 해요. 태민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유치장 면회실이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아영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건 아니지. 아영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죠. 태민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를 믿어줄 사람도 결국 없구나. 그날 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누운 태민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갑을 그냥 가져갈 걸 그랬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랬다면 진짜 도둑이었을 거야. 나는 뺏지 않아도 살 수 있어. 가장 밑바닥에서도 태민은 자신의 양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영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태민의 mp3 플레이어를 증거물 보관함에서 가져왔죠. 떨리는 손으로 건전지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흐르다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성아, 아빠야. 20년 전 죽은 남편 정수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잘 자거라, 우리 아들. 아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죠. 내 아들이 맞아. 그녀는 즉시 태민을 석방시키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99.999% 일치였죠.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태민이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결연하게 말했죠. 제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청년은 20년 전 사건의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태민은 경기도 외곽 요양병원에서 김철호 전 운전기사를 찾아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은 마지막 양심 고백을 했죠. 회장님께 전해주십시오. 철호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녹음 테이프를 건넸습니다. 20년 전 오석진이 교통사고를 조작하고 민성을 유기하라고 지시한 육성이 담긴 증거였죠. 며칠 후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석진은 아영을 해임시키려 했지만 바로 그때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태민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은 한태민이 아닙니다. 정민성입니다. 청년은 리모컨을 들고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99.999% 일치. 그리고 녹음 증거를 재생했죠. 20년 전 살인 교사와 아동 유기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석진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주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1년 후입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민성에게 아영이 말했습니다. 국밥 좋아하잖아. 그래서 오늘은 사골 오래 끓였어. 두 사람은 따뜻한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찌개는 좀 짰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민성이 숟가락을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거라서 맛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소망이 집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했습니다. 이제 쓰레기통 옆에서 배고파하는 아이는 없을 겁니다. 아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20년 전 쓰레기통 옆에 버려졌던 아이가 이제는 배고픈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